하여간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 환소쌤 박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단은 마무리해야죠. 자, 오늘은 국제거래와 환율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행복하자고 공부하고 있는데 참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쵸?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요. 자, 오늘은 또 뭐 환율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하고 또 알아두면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부터 정리하면요. 국제거래의 의미와 확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국제거래가 뭐냐. 뭐 국제거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무역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여와요. 구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죠. 그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국가 간의 다양한 생산물이나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것을 우리는 국제거래라고 하죠. 자, 요즘에는 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왜 국제거래 해야 됩니까? 국제거래는 왜 발생할까? 국제거래는 왜 필요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회 일 첫머리에서 막 기후, 지형 되게 어려운 거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쵸? 자, 나라마다요. 기후도 다르고 지형, 땅의 모양도 다 달라요. 이런 자연환경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의 양과 종류도 다 달라요. 그쵸? 막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석유가 많이 생산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나라마다 노동, 자본, 기술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거래를 통해서 서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들 서로서로 채워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우위 또 하나는 비교 우위. 뭐 우리는 비교 우위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일단은 용어부터 풀어줄게요. 절대 우위가 뭐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절대 우위라고 해요. 비교 우위는 한 국가가, A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 B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을 들여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국과 B국이 있다. 그런데 A국은 B국에 비해서 뭐 가방, 옷, 신발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 절대 우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A국은 가방, 옷, 신발 자기들이 다 생산하면 되겠군요. 국제 거래가 필요 없잖아요. 그쵸? 다 절대 우위를 갖는다면서요. 자, 하지만 굉장히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칠레랑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포도 생산, 자동차 생산 다 가능해요. 칠레도 포도 생산, 자동차 생산 다 가능한데 비교 우위 원리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칠레는 포도에서 우리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 비교 우위를 갖더래요. 그럴 경우에는 칠레는 포도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칠레에 수출을 하고 칠레로부터 포도를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더욱더 전문화시키고 특화해서 수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는 것. 자, 이렇게 연결해서 국제거래가 왜 필요한지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국제거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국제거래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선택형으로 너무 잘 나와요. 오지선다로. 자, 첫 번째 국제거래 특징.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상품 거래에 제한이 있어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서 재화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요. 관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관세가 뭐냐? 나라 밖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 관세는 왜 붙이냐?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또 경제 정책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산 외제차가 있다. 근데 독일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같을까요? 아니요. 관세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산 외제차라면서요. 그러면 수입을 한 뒤에 판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세가 붙겠죠. 그러면
훨씬 더 독일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세가 안 붙어요. 그러면 다 뭐 독일산 외제차 좀 타보자 이러면 사게 되겠죠. 근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관세가 붙어서 비싸요. 그러면 그냥 나 우리나라 자동차 살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산업의 보호 이유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또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통관 절차가 뭐냐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쭉 실시하는 검사 절차 자체를 우리가 통관 절차라고 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관세도 내야 되고 통관 절차도 거쳐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심지어 나라마다 종교,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상품의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빅히트를 쳤고 지금까지도 너무 유명한 초코 과자죠. 선생님도 집에 쌓아놓고 먹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시죠? 이 과자, 이 초코 과자를 모 기업에서 해외로 수출을 이제 했죠. 국내 시장에서 너무 인기니까 한번 수출을 해보자.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슬람권 국가에서 갑자기 수입이 금지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종교 때문에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죠. 그죠? 근데 이 초코 과자 속에 마시멜로 속에 젤라틴, 돼지 단백질 성분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없다. 거부를 당한 거죠.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외에도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자본 이런 생산 요소 이동이 그닥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년이 외국에 나가서 취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노동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정부에서 취업비자 없이는 와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잠시 뒤에 공부할 환율. 나라마다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는 꼭 환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화폐 교환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국제 거래를 할 때도요. 환율을 고려해야만 해요.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수출이나 수입 상품의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환율을 체크해야 돼요. 자, 그 외에도 국제 거래는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거래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커요. 그리고 국가 간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 자원의 양, 기술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다르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국제거래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상품거래 제한, 생산요소 이동 제약,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 큰 시장 규모, 상품의 가격 차이 발생 이렇게 큰 5가지 테두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두 번째 담배 개념 주제는 바로 두두두두두 환율이에요. 자, 벌써부터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조금 전에 국제거래 특징에서 이미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설명했었는데 환율이 뭐냐? 환율은 자국 화폐,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의 환, 비율의 율. 자, 외국 화폐 한 단위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화폐 얼마가 필요하냐 이걸 가격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 미국 달러 1달러를 지금 우리나라 돈하고 교환할 거예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1 환율을 확인해 봤더니 1,000원이더래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돈 1,000원 주고 1달러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환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하냐? 1,000원, 그 다음에 사선 모양 그 슬래시 긋고 달러 표시해주면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 환율은 앞에서 배웠던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와 동일한데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돼요. 그럼 외화의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겠죠. 그죠? 외화의 수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수요니까 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 지금 외화의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다거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가요. 우리나라 돈 그대로 가져갔어요? 아니죠. 미국 갈 거면 당연히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되죠. 그쵸? 또는 일본을 여행 간다. 그러면 엔화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이나 또 유학을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해외 투자를 해요. 또
우리 외국으로부터 빌렸던 그 외채를 갚으려고 할 때 당연히 외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외화의 공급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자, 외화가 이번에는 지금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외화의 공급이 발생하는데 우리 상품을 해외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외화를 벌어들인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을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유학을 왔어요. 막 등록금 이런 거 낼 거 아니에요? 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우리가 차관이 뭐냐면 정부나 기업과 은행 같은 곳에서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관을 도입했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외화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외화의 공급이 발생해요. 자, 그럼 환율의 변동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외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또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게 돼요. 이거는 공식처럼 외웁시다. 먼저 외화의 수요가 증가했다거나 공급이 감소했다. 다시 한번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상승해요. 자, 반면에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앞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생각하면 뭐 환율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요.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환율이 하락했다. 이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머릿속에 담고 한번 출발해 봅시다. 먼저 환율 상승했다는 영향부터 볼 거예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1,000원 슬래시하고 달러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2,000원 슬래시하고 달러 이렇게 표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반면에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수출은 증가하고 아이고 비싸다 이러면서 수입은 감소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입장에서는 수입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5,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던 게 10,000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생산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 이게 굉장히 증가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외국한테 우리가 빌려온 것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1억만 준비하면 됐는데 2억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 만큼 지불해야 할 원화 금액이 지금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해외여행.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 A 국가로. 근데 환율이 이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원래는 1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2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그냥 다음에 가자. 환율 떨어지면 그때 갈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외여행은 감소해요. 반면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해요. 왜냐면 지금 환율이 엄청 상승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반면에 우리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으니까 그네들의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했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볼게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그러면 아까랑 다 반대로 움직이면 돼요.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은 지금 하락했죠.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그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요. 또 수입 원자재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떨어지죠. 왜냐하면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자, 우리가 원래는 5,000원을 줘야 되는 수입 원자재가 이제 한 2,5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내 물가가 안정을 찾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도 감소하겠죠. 원래는 한 1억 원을 준비해서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한 8천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겠죠. 이제 해외여행이나 그 아까 얘기했던 국내 외국인 관광객을 한번 보면 이때다 싶은 거죠. 이제 환율이 떨어졌어요. 지금 여행 가야 돼. 아니면 우리 나중에 200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만 준비하면 돼. 빨리 여행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고요. 반대로 국내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쭉 여행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부담이 환율 하락에 따라서 증가했죠.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까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신을 한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내용을 듣는다라는 전제하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처음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교과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고 이 내용을 들으면 훨씬 더 요점 정리가 되고 이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내용 많이 어려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계속 아자아자 파이팅!